안녕하세요. 올해로 30대 후반에 들어선 평범한 여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에요. 친구가 알려줘서 사연을 듣게 되었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렇게 제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다른 분들이 용기 내어 보내주신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함께 웃고 화내고 좋아하며 들었어요.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그건 바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만난 철면피 인간을 소개하려고 해요. 어찌나 낯짝이 두꺼운지 그 짝을 방패로 써도 될 만큼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랍니다. 어떤 인간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한때는 결혼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평범하게 연애를, 평범하게 사랑을 나누다 결혼까지 했었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결혼을 준비하던 중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허영심이 많고 콧대가 높은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이 도착했네. 잘 나왔다. 그래, 기대해야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네. 아유, 배 아프다. 하여간, 너 정말 불러온 걸 알지? 어쩌면 너는 내 고등학교 때 소원을 내가 대신 이뤄주냐. 나는 무조건 시댁 식구들과 멀리 떨어져 살 거라 했는데, 나 지금 봐봐. 우리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 그것도 방 3개짜리 빌라에서. 해외에 사는 시어머니랑 정말 너무 함께 한다는 것이고. 부럽다. 너는 뭐 전생이 나라라도 구해주는 거야? 야야, 숨 좀 쉬면서 말해. 누가 보면 내가 나 대신에 결혼해 줄 줄 알겠다. 그러게, 아유, 어떻게 상황이 또 이렇게 됐는지. 오빠 말로는 어머님은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 달 동안 계셨다가 가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긴 해. 시어머니랑 너무 가까이 사는 건 나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나저나 이런 말 다른 데서 하면 욕먹을까? 욕먹고 말기 꼭 있겠어. 어디든 내가 그러한 거면 그런 거겠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시집살이를 안 당해본 사람들이야. 위의 대화를 들으셨던 것처럼 친구들은 제 결혼을 참 부러워했어요. 예비 시어머니 해외에 거주 중이셨어서 허영심 많고 약간 피곤한 스타일의 예비 시어머니인. 해도 고작 1년에 한두 달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도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서요. 또한 예비 시어머니는 항상 자기가 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혹시 모를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쿨 시어머니는커녕 아주 심했어요. 소심의 끝판왕이었죠. 그런데 이건 다름 아니라 제가 직설적인 편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입이 조금 세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노력은 하지만 그 변화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노력 중이지만 그 강렬한 말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였을 거라 생각해요. 어쩌면 나에게도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래도 소용이 있어. 네가 참 좋은 아이 같아서 너에게 내가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따름에는 너랑 친해지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제 거친 말 때문에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백화점 나비에서 말이죠. 그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으니 상견례하기 전 예비 며느리인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여러 번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저한테 아주 돈을 뜯어가려는 작정을 한 것 같더라도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 내가 아들만 셋이라서 딸을 키우는 재미를 몰랐는데 우리 소영이 덕분에 딸을 함께 키우는 거이 즐겁다고요.
키우는 기분 제대로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소영아. 나는 너를 내 딸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너도 편하게 생각해도 돼, 알겠니? 응, 알겠어. 어머니, 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좁히는 갯불, 예비 시어머니라 구찬치 그래도 돌봐주어서 고마워.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요. 아니에요. 우선 제 엄마는 저를 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행동처럼 하시지 않았어요. 전혀 다르셨어요. 우리 딸 소영이 네가 나랑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니? 그렇게까지 말 못해. 일단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면 무조건 데이트 코스로 백화점을 돌면서 다녔어야 했어. 그러면 혼자 고비 풀리는 망아지처럼 쭉 돌아다니면서 다 사뒀단다. 마음에 드는 걸 찾으면 저를 보고 우리 다리야라고 해달라곤 했어. 나도 예비 시어머니 돼야 해서요. 한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딸내미라고 불러줄 때마다 몸서리를 쳤었어요. 우리 딸 소영이 왔을 때 너무 예쁘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드렸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당겨주는 것도 싫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나중에 우리 딸을 계산하러 간 후 저는 다른 매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사라져버리곤 했어요. 그렇게 도망가는 예비 시어머니를 붙잡아서 한마디 했더니 그곳에서 울었다니까요. 이거는 제 어머니가 계산하실 거라고 해서요. 어머니가 계산하셔야 해요. 제 어머님은 뭐든 해주는데 어떤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가는 걸 좋아하실까요? 지난번에 저가 사드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당연히 어머님이 사주시는 게 맞죠. 저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입고 나가려던 옷을 탁 벗어놓고 성큼성큼 로비로 향하셨죠. 그래서 저도 급히 따라갔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성을 내며 백화점을 나가려 했을 때 제가 뒤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뚝뚝 흐르시더라고요. 넌 어쩌면 애가 이렇게 매정한 줄 몰랐겠지? 나 소영아, 너를 이렇게 안 보았어. 정말 실망했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말하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엄마랑 딸처럼 지내자고 했는데 나도 노력하고 싶어요. 어머니하고 딸처럼 지내고 싶어요. 그런 점을 알아요. 제가 아까 어머니께 말씀드린 것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께 벨트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드신다는 것을 군소리 없이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자신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로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 제가 쓰는 돈 아깝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잘못 말한 것이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간결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으며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 후로 일이 크게 난리가 났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무지한 행동이 조금 잠잠해지나 했는데 얼마 안 지났어요. 저도 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호의를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데이트를 하자며 백화점으로 다시 부른 그날을 노렸어요. 그날은 아예 정신을 잃고 등장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는데 그러더니 어떻게 달려가냐고 물으셔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엄마, 그래, 소영아, 이쪽이야, 라고 엄마라고 대차게 소리치며 달려가 팔로 끌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멈칫하더라고요. 그 후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걸렸어도 저는 내 어머니라고
손을 지켰는데 제가 저렇게 나오니 자기도 놀랐던 거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음에 먹은 대로 대처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오늘 딸한테 선물 사주세요. 엄마랑 이것저것 쇼핑하면 기분이 풀릴 것 같거든요. 괜찮으세요? 저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하던 것처럼 미친 망아지 마냥이 매장에서 왔다 갔다 하며 엄마, 저 이거 입고 나갈 테니까 계산해 주세요. 엄마, 제 이거 신고 나갈 테니까 계산해 주세요.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비 시어머니가 다 계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할 때는 사이 좋은 모녀 사이 같지 않냐, 라며 그런 소리를 해놨더니 제가 자기랑든요. 이런 상황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이 구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씩 표정 관리를 못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쇼핑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좋아졌는데 가서 초밥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했더니 주차장 앞에서 저에게 정색을 하셨어요. 소영아, 너 좀 선을 넘는 것 같아. 내게 오냐 해주며 내가 너한테 만만해 보이는 거니? 난이 시이 될 사람이야. 그리고 무슨 애가 이렇게 소비가 심한지. 너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러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는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깊이 숙인 뒤 하품을 한번 찢어지게 크게 하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나타나면서 고개를 들어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세상 가엾은 표정으로 말이죠. 고등학교 때는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을 왜 다시 언급하나요? 제가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든 해보았으나 하품을 여겨서도 눈물처럼 보이게 연기를 해봤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이용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딸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 기분을 느끼며 물건을 고르시는 걸 보니 나도 이렇게 하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 같은 딸로서 행동해본 것이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왜 우시는 건가요? 그만 울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미러링 효과처럼 어머니를 모방하면 더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신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봐요. 저렇게 밀어붙였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엄청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다고 했던 거야? 저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옷이나 신발을 사줬고 그것도 기억 못한다니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있는 결제 내역을 보여줬더니 또 입을 꾹 물더라도 꿀먹은 벙어리가 된 예비 시어머니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일단은 그만 울고,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나도 앞으로 너한테 선을 지킬 테니 너도 선을 좀 지키면 좋겠어. 아니, 아무리 내가 딸처럼 굴더라도 그렇지. 세상에, 저는 어머님이랑 나한테 엄마랑 딸처럼 지내자고 하셔서 알겠어. 내가 너한테 딸처럼 굴려하고는 싶지 않아. 그럼 됐지.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니겠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당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눈앞에서 보게 해주니 제대로 즐거워할 것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길을 한번 꺾어 놓았죠. 하지만 사람이 한 짓 어디로 가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국에 머물러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당신 아들 결혼에 피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나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 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가요?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죠? 한국에 들어와서 사겠다고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예비 신랑을 불러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들어와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예비 시어머니가 허영심이 많고 돈을 많이 받으면 충당이 안 되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의 태도가 조금 별로였지만 해외에 사는 사람이라서 한 해에 한두 번 만나볼지 말지 고민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장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살려고 한다는 그 순간부터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님은 한국에 들어오시고 싶다는데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자주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특히 당신처럼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를 한 잔만 마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나와 자기 엄마에게 물어서 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냐? 고 물어봤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그 말에 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왜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리고 소영이 어머니도 서순간 2번 빨개졌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소영이 나와 신부 수업을 받았을 때는 무엇을 했는지 알겠니?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했지만 처음 얻은 며느리인 내가 소영이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봐야 할 것 같으니까. 어머머, 소영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저 말을 듣고 사해가 탁 걸려서 그대로 물을 뿜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물은 시어머니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혀버렸죠. 대뜸 물세례를 당한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호들갑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얼굴을 닦고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또 수영이는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돈을 쓰는 걸 보니까 과소비가 심해 보였어. 너희 결혼한 후에 나랑. 소영아, 같이 사는 걸로 하고 너희 월급 통장을 나에게 맡겨. 우리 민희가 부사장이 될 것이니 당연히 연봉도 높아질 테고 그러면 내가 낭비벽이 심한 우리 규민이 돈을 얼마나 써먹을지 궁금하다. 하나만 봐도 열받을 만한 것들이 많아. 나는 내가 백화점에서 돈을 쓰는 걸 보고 정말 화가 말랐다. 내 시댁에 사는 것은 물론 자기한테도 월급 통장까지 맡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있던 어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어. 예비 남편도 그런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서 화를 참지 못했고 자기 엄마한테 어째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물었어.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으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 왜 이러니? 수영이한테 뭐 책지도 했어? 왜 이리 못난 짓을 하지? 이 수영아이는 왜 저리 호들갑이야? 너나 너희는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우, 규민아, 너 이러는 거 너희 아빠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대체 어디에 어울리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니? 너는 이런 대화 내용을 어디서 배웠니? 여기서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 지금 상황을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그녀 아들을 얼마나 감옥 취급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화를 내니까? 그러기 시작했어. 심지어는 고인 엄마 얘기까지 하는 건데, 그렇지. 사람은 하면 좋은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 점 중요해서 화를 낸 거야. 시어머니는 그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소영아, 너 혹시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 닮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갑자기 우리 엄마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요. 너 아이고 참네. 그래. 내가 지난번에 소영이 너희 아버지랑 통화할 때만 아버님이 워낙에 점전을 느끼셔서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아휴, 지금 상황을 보니 너는 무조건 나랑 살면서 나한테 이래저래 배울 게 많겠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남자를 귀하게 모르고 말이야. 남자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뭘 했나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뭘 어마어마하게 잘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길래 저 자리에서 한 일이라고는 예비 시어머니가 내뱉는 그 어이없는 말을요. 듣고 물을 뿜은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혼자 난리를 피우며 화를 내기 시작한 것뿐이었고 저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쩔쩔매는 예비 한편이나 제 앞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 부사장이라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피식거리는 저를 보았는지 버럭 성질을 내더군요. 마, 얘 좀 봐라. 웃어. 너 지금 네 시이 될 사람이 얘기하는데 웃는 거야? 웃긴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머, 얘 너 아주 못 쓰겠다. 못 쓰겠어. 수영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아주 못 배워 먹었구나. 우리 규민이가 풋사장이야. 내가 어디? 내가 서 부사장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네. 수준에 만날 수 있을까? 엄마, 왜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이시라고요. 오늘 아마 안정제를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엄마를 청신병자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소영이, 다시 한번 웃어봐.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나요? 제 남자친구이자 예비 신랑인 그분은 정말 피골이 상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죠. 제가 더 웃으라고 했더니 화를 내는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아줌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허락 안 해요. 아줌마, 내가 말하는 것은 아들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라는 것인가요? 몰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부사장을 만날 그릇은 아니죠. 겨우 부사장이 뭐예요? 부사장이 내 친구들이 고작 부사장 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냐고 나 말릴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아,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거구나. 제가 저 말을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 물론 처음에는 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하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냥저냥 돈 좀 있는 집안 여자애랑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줄 알고 부사장인 자기 아들 내세워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했을 것인데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 대표가 예비 며느리 아버지라니. 잠깐만, 아이. 그러니까 지금 수영이 내가 하는 말은 사돈 어른이 우리 규민이가 다니는 제가 회사 대표입니다. 정말 확실한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만약 이런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혹은 혼인 빙자 사기죄를 범한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제 아들과 저를 번갈아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라기보다는 맞아 빚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몹시 좋은 척을 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악한 모습을 가졌을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에 1년 2번 정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한국에 정착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예비 신랑에게 곧장 말했어요. 소영아, 일단은 내가 아까 자네에게 말한 것처럼 엄마가 좀 정신을 잃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먼저 돌려보내고 올 테니까 자너랑 저랑 좀 더 얘기를 나눠보자. 오늘 일 오해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니겠어? 오해를 해결하고 말고 할 문제 어딨어? 아닐 거야,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쩌면 이 결혼은 안 될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나의 규민 씨 어머니 정말 별로였거든. 민 씨 어머니랑 백화를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그곳의 직원들을 무시하는지 제대로 보았거든. 그래도 마침내 해외에 계시는 분이니 자주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고 있던 결혼 계획은 잘못됐다고 느꼈어. 그렇지 않지? 내 생각이 좀 날카롭고 차가웠을지라도 속으로 생각했던 예비 신랑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식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튕겨져 나가는 듯한 급발진한 예비 신랑은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의 설을 버렸어요. 아,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여간
내 인생이 도움이 되지 않아 도움이 되는 게 내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엄마는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도움 준 적이 있느냐고. 이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 나이 결혼 엎어지면 당장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아오, 얘가 왜 이래? 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야 한다는 거야? 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아우, 예, 이거 말아. 그 이야기는 전 처음 듣는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 멱살을 잡다가 이내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어. 자기 엄마를 결코 한국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할 테니까 자기랑 결혼하자고 말해요. 만약에라도 엄마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그래도 내가 절대 소용없이 눈에 안 띄게 할 거야. 한국에 들어왔다고 간주도 못하게 할 거야. 너 조금이라도 모르게 할게, 소영아. 그러니까 제발,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건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겠어? 안 그래? 애걸복걸하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어요. 아이고,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직감적으로 뭔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예비 신랑 친구들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한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야, 재수 씨는 좋겠어요. 규민이의 자식 조만간 회장님 소리 듣겠네, 요. CEO 회장으로 사모님이신 거 아니세요? 몰라. 그럼 너희 부부가 얼마쯤을 받는지야. 아주. 그냥 조만간 나라 하나 세우겠다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거요? 나쁜 건 아니고요. 근데 교민 저 자식이 워낙 잘 일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술래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니라고 그냥 넘겼지만 예비 신랑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며 계속 매달리던 그 순간에 그 말이 떠올랐어요. 투자하라는 얘기고 아시다시피 예비 신랑은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만났고 차근차근 승진했던 케이스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시작한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이라 예비 신랑한테 물어봤죠. 종환 씨. 혹시 제가 모르게 무슨 일을 벌인 건가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자기 모르게 벌였나요? 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울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 사람은 제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을 말끔히 닦아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 동안 말이 없었는데 그 후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더군요. 언짢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섭섭해했어요. 하지만 대화는 계속됐죠. 누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저는 규민 씨와 친구들과 술자리를 몇 번이나 가졌는데 한 번 떠본 것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기다렸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듣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친구가 회사를 차리면서 상장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장인어른이 나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주시면서 내 명함도 만들어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내 이름만 빌려주면 상장을 하고 투자를 받을 거라며 돈을 거의 제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빌려주었더니 예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투자 회사에 끼어들었어요. 내 지인이 부사장이 되었으니 그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돈이 될 것 같아 예비 남편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비 신랑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자리에 일부 투자도 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그 친구가 갑자기 잠적을 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해외로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가 어느 나라로 갔는지조차 모르겠고 해외에서 그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는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그 친구의 사기 투자 사업에 휘말렸습니다. 중소기업 부사장이 투자했다는 소리에 믿고 투자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괴로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상금을 어떻게든 갚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식, 어린이들 무슨 말이지? 결혼 후 건물을 한 채 맡기겠다고 했을 때 그 말 하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내 월급으로 그 많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는데 그 돈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요? 참 대단합니다. 아니, 겁이 없네. 돈은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인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대단하다.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자기에게 건물을 맡기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받아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을 생각을 했나 봐요. 오로지 그 건물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자기 엄마한테 질려 파혼을 하자고 하니 예비 남편 입장에서는 믿었던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이번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내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소영아, 너 우리 규민이 감옥에 가게 될 거니 너도 규민이 감옥에 가는 걸 싫어하겠지? 아들아, 어릴 때부터 내 속 한 번 안 썩이고 자라네요. 학교에서도 개근상, 우수상을 받으며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저 친구 잘못 만나서 잠깐 잘못 길러 정말 죄송해 했던 건데 이제 그 말을 다 취소할게.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를 걸고 넘어지던 그 시절을 생각해봐도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안 된다고 책임질 수 없다면서 온갖 말을 다 해가며 싹싹 빌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동요되는 것은 아니라기보다 더 역겹게 느꼈어요. 누구든 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 이익을 따지면서 자기가 이득을 보게 된다면 앞선 행동일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굽신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정이 떨어져 버린 때로 떨어진 제가 저에게 매달리던 예비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히 뗐고 제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눈물과 콧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범벅이 된 그 모자한 의원 입장에서 제가 어머니의 딸인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랑 어머니 아들 같은 사람이 있는 집으로 어머니의 딸을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죠? 아니죠. 규민 씨, 그리고 당신도 참 우스꽝스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건물을 맡긴다고 하셨던 건지 언제 당신한테까지 명의까지 주신다고 했었지요? 김치국도 적당히 마셨어야죠. 그리고 규민 씨가 막연하게 우리 회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미지를 망치신 건 그거는 내가 아버지랑 얘기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매정하게 벗어나 나왔어요. 너무나 뻔하지만 당연하게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제 뒤를 쫓아와 미친 듯이 매달린 거죠. 그렇게 끝내는 건 말도 안 되다느니 이제 와서 결혼을 물으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말했어요. 그 말을 예비 시어머니가 해서 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서 이야기했죠. 아유,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파혼하는 게 창피하게 차라리 파혼하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막무가내 자기 아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남편이라는 인간이 제 뒤에서 우리 아버지 회사 이름 팔아가면서 사기쳤다는 것 때문에 이혼하면 그게 더 창피한 거죠. 소영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니? 내가 너한테 사과했잖아. 내가 더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니? 내가 얘기했잖아. 난 너희들 결혼하고 나면 훨씬 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미니만 생각해서 결혼하면 될 거야. 아니에요. 제가 미쳤나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를 질러도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채로 아버지께 말을 걸었어요. 솔직히 매우 부끄럽기는 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한 뒤에 파혼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가서 만난 남자와 관련된 사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심치 않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파혼을 결정하고 즉시 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잘했어. 잘한 일이야. 그런 사람들과 더 깊게 얽히기 전에 끝내버린 게 제대로 한 선택이었어. 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잘한 거야. 하지만 지독한 놈이라니. 우리 회사의 이름을 어째서 팔았다고 하는 거야? 아, 나는 그 개념이나 그 불쌍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어.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을 좋게 보는 줄 알았는데 나 자신도 아직 멀었나 봐.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의외로 제가 파혼한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어주셨어. 화를 참아내지 못하셨다고요. 제 예비 남편이자 아버지에게 예비 사위였던 그 사람이 아버지의 심정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회사 이미지를 훼손한 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이야기해봐. 정확히 어떤 짓을 했고 다녔는지. 아, 그래. 우리 회사의 이름을 왜 너의 개인적인 활동과 연관시키는지 말해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 이야기해야 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소영이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영이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는 예비 남편으로서 사무실로 그분을 불러오셨나요? 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회사는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노는 직원을 용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에는 사무 관련 변호사도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장인 어른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그분에게 다시 결혼을 원한다며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는 멸한다는 눈빛을 보내며 차갑게 이야기했어요. 김규민 씨, 당신의 어머님이 내 딸한테 실수를 저질렀고 김규민 씨가 회사 이름을 언급하여 사기를 친다는 것까지 나타났습니다. 아, 내 딸이 김규민 씨와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이 떠들썩한 집안에 내 딸을 시집 보낼 것 같으냐? 그건 자네도 지나친 일이지. 아빠의 차가운 반응에 그 사람은 이미 멘탈을 와장창 못마땅해 했어요. 게다가 변호사가 앉아있어 자신도 사기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더욱더 멘탈이 나가버린 전 남자친구는 아빠와 회사 변호사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렇게 말하니 나는 마음을 다 잃어서 그 사람과 결혼을 다시 할 줄 알았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런데 나 그만 쳐다보고 내가 해야 할 말이나 집중해서 해. 그렇게 운다고 뭐가 달라져? 소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미안한 건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 이미 끝난 거야. 구질구질하게 우리 아빠 앞에서까지 또 눈물 흘리면서 나랑 쇼할래? 그만해. 정말로. 없던 정 더 떨어지겠다. 저는 이미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한테 마음을 접은 뒤였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은 아무 소득도 없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모든 자백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아빠 회사에서 보내는 고소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 고소장이 날 때도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의 아버지는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러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진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여기는 대표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데 정말이라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내려가라고 해도 무답이었어요. 그러다가 내 아들이 교도소에 가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소리쳐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회사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 인상적인 행동을 했고 직원들은 이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교도소에 갈지도 모른다며 우리 부부를 끌고 회사에서 열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짓을 할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끌려나가기를 수십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고도 멈추지 않고 고래고래 진상짓을 해봐도 안 통하지 않자 이제는 수단을 바꿔서 접근했어요. 어머니. 정말 왜 그러시는 거죠? 이제 그만하셔야죠. 저도 다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을 불러오는 것도 이제는 부끄러워서 할 수 없을 정도고요. 네, 소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너희 어머니 얘기한 것도 미안하고 너한테 막말한 것도 미안하고. 아, 더는 너희 규민이랑 결혼하라는 얘기 안 할게. 대신에 규민이가 나를 고소한 거 그것만 좀 취소해줘라. 응, 죄를 뉘우치면 어떻게 취소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 아줌마가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된 그 아줌마는 박인수단이 다름 아니라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어요. 그 아줌마의 아들인 내 전 남자친구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몰렸어요. 그 아줌마는 당신의 아들이 궁지에 몰린다 싶자 이번에는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딸을 버린 나에게 미안해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내가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물은 다 섞였는데요.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게 매달리는 그 아줌마를 안타까워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해도 정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 좀 적당히 해야 했어요. 혹시라도 규민 씨의 다른 형제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아줌마가 아드님 앞길을 막은 거예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아, 이럴 거냐고. 이 나쁜 거사, 아이고. 우리 규민이 인생 어떻게 해? 우리 규민이 어떻게 하냐고 매정하다고 해도 저게 제 진심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울부짖는 전 남자친구의 엄마를 뒤로 하고 제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한때 제 예비 신랑이던 그 남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 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자마자 구속되어 교도소로 향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와 제 아버지 역시 회사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해당 재판장에 앉아 재판이 진행되는 걸 봐야 했거든요. 아, 솔직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었고 아련한 영화 한 장면처럼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떠나는 모습이 슬퍼 보였기에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인간이 정확히 저를 응시하며 입모양으로 욕을 내뱉고 떠난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죠. 아, 참 징글징글하다. 그 자식 결국은 그날 너한테 욕을 한 것이 그 자식의 진짜 모습이었네. 그래놓고 뭐, 너한테 매달리고 불쌍한 척을 한 거야? 대단하다,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속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누가 뭐래?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엄마가 나에게 고말해야 할 걸 수도 있어. 그때 그 사람의 엄마가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부사장이 됐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나한테 거들먹거릴 수도 있었으면 일이 파괴까지 갔겠어. 절대 안 가셨다고요? 그것도 맞네요. 여러모로 대단한 구석이에요. 그 친구, 너에게 뭐 편지 같은 거 안 보내냐? 아, 그곳에서도 편지 같은 거 보낼 수 있다며 안 보냈을 리가요? 그 인간 아주 찌질함에 극을 달렸어요. 친구의 우려대로 제 전 남자친구는 교도소 안에서 제게 구구절절한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실형이 끝나면 다시 저와 잘 해보고 싶다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엄마랑도 인연을 끊을 거고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끊어낼 수 있다는 말까지 적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는 답을 보냈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너를 스토킹 관련 주소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스토킹 관련 법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엄하니까요. 제게 온 편지와 그것을 받고 심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에게 편지를 그만 보내달라는 것만 요청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이혼을 하고 나는 현재 다시 싱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앉아있던 부사장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사장 자리를 채우지 않아도 되겠다며 제게 쉬는 것을 권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놓친 여자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에게도 존경을 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놓친 며느리의 훌륭함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일에 악찾고 노력하며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혼하고 남편과 소중한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꾸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삶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꿈꾸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긴 여정을 훑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